제가 장담하는데 떨어지고 나잖아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대형이 인기가 좋아요. 다음 사이클이요? 네. 바닥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긴데 얘기하기가. 좀 짧게, 네. 쉽게. 근데 무주택자분들은, 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자 네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저는 정말 그 그래프만 보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은 본인이 하락장을 겪어보지 않은 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락장을 겪어본 분들은 이런 얘기 쉽게 안 해요. 이 고점에서 매물을 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 현금 가진 돈 갖고 다 살 수 있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가 가진 현금 플러스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지인들 찬스를 얻어가지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연끌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집값이 올라갈 때는 이 연끌을 버틸 수가 있어요. 집값이 떨어질 때는 못 버텨요. 그 못 버틴다는 게 심리 자체가 못 버티는 심리가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완전 생활 자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이 연끌을 했다는 얘기는 무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이제 생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자로 내는 걸 해야 되는데 사실 연끌을 하게 되면 문제는 생활비를 줄인 걸로 이자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연끌한 사람들이 이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이제 생활비를 막 이제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로 있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이게 그냥 많이 떨어지지 않고 몇천 이 정도만 떨어져도 이분들은 엄청난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집값 떨어지지 이 내야 되는 자기 생활 피폐하게 하면서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집값 올라갈 때는 이 부담이 사실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떨어지면 이게 2배, 3배, 4배 이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부싸움이 됩니다. 너 때문에 집을 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가 생기죠. 그럼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집을 내놨는데 안 팔려요.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실거주자들은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뭐냐?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전제가 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으면 그분들은 집을 안 삽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원래 전세도 사는 게 더 돈을 그렇죠.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세라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 손해보지 않는 거거든요. 집을 사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또 손해보잖아요. 조금이라도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전세로 가면 손해를 절대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이 생각을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자꾸 집을 사려고 하는데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안 사요. 그러면 이때부터 집을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도 안 팔려, 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나, 가격은 계속 떨어져. 그러면 못 버텨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신기하게 언제 파느냐? 가장 바닥에서 팔아요. 어느 순간에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요. 손님이 있는데. 지금 사겠다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면 몇 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모님 이제 막 뒤져보거든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이거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제 뉴스도 보고 전문가한테 문의도 하고. 근데 바닥인 상황에서는 올라갈 거라는 희망이 섞인 이 조언이나 뉴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파는 게 낫겠구나. 더 이때 못 팔면 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덜컥 팔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생각해야 될 게 사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게 왜 갑자기 사려고 나타났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소형 대형이 또 바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바뀐다는 가격이 바뀐다는 건가요? 인기가. 인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형이 인기가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떨어질 때 이제 이게 바뀌거든요. 대형이 이제 소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형이 인기가 좋아지는 상황으로 바뀌죠. 지금 소형이 인기가 좋죠. 제가 장담하는데 떨어지고 나잖아요. 다음 사이클에서는 대형이 인기가 좋아집니다. 다음 사이클이요. 네. 바닥 지나서 이제 올라가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좀 긴데 얘기하기가. 좀 짧게, 네. 쉽게. 그거를 이제 분양시장하고 또 일반 시장으로 나눠보면 지금 분양시장에서는 자, 그동안에 지금 한 2013년부터 지금까지 분양한 평형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팔리는 거 위주로 공급을 네, 하잖아요. 맞아요. 건설사는. 그러면 지금 신축 대형은 거의 없어요. 소형 위주로만 계속 분양을 했잖아요. 지금 누적된 양이 사실은 어마어마해요. 소형 누적된 게. 거의 근데 20평대, 30평대를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이 늘어난 공급을 이 늘어난 수요로 다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는 이 늘어난 수요가 확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초과 공급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럼 초과 공급이 어떤 게 오겠어요? 소형 평형이 갑자기 초과 공급이 되는 거예요. 분양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일반 시장에서는 자, 소형 위주로 올랐잖아요. 대형은 덜 올랐어요. 제가 이제 전세가라는 책에서 나중에 떨어질 때 전세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매매가를 받쳐주는. 그렇죠. 네. 하방 지지선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자, 보세요. 소형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전세가는 덜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가율이 소형은 굉장히 벌어져 있어요.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때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가가 저 밑에 있으니까. 그리고 대형은 덜 올랐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꽤 높거든요. 그럼 떨어질 때 전세가를 빨리 만나요. 그러면 이때 자, 소형은 계속 오랫동안 많이 떨어지고 대형은 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시장하고 일반 시장에서 지금 결합을 시켜보면 분양시장에서는 소형이 넘쳐나서 초과 공급 상황이 되고 미분양이 어떤 거 위주로 생기냐? 소형 위주로 생겨요. 그럼 미분양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소형 아파트는 계속 일반 아파트 떨어지고 있어요. 대형은 지금 분양하는 것들이 대형은 완판이 돼요. 떨어질 때도 대형은 웬만하면 완판이 되고 심지어 프리미엄이 붙는 것도 생겨요. 떨어지는데도 대형은. 그리고 일반 아파트는 대형이 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 위주로 사게 된단 말이죠. 그럼 뭘 사겠어요? 당연히 이때부터 대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를 겪으면 사람들이 이제 대형으로 넘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리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평형대를 살까요? 지금 산다면 대부분 소형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버텨도 안 올라가요. 다음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소형은 안 올라가요. 대형은 쫙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래프상으로 자, 소형이 안 올라가고 대형이 쫙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소형이 또 따라서 올라가는. 아니요. 우상향하는 모양이 나타나죠. 그래프상으로는.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 가격은 우상향하게 돼요. 왜냐하면 평균치를 내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봐봐, 우상향하니까 너 성공했을 거야. 근데 당사자는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소형은 계속 안 오른 상황에서 옆으로 기기만 해요. 그 대형 올라가는 걸 보면서 갈아타기 하고 싶어서 소형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갈아타기를 못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형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점점 가구당 인구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왜 살까요? 왜? 사람들이 왜 사냐?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거주 목적이 아니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지 않거나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전세로 가면 되니까, 거주 목적으로는.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그동안 안 샀던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전세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전세를 거주하면서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다가 집값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집을 사는 거잖아요. 그게 올라간다는 전제가 딱 깔리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안 올라가면 안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소형이 안 올라가고 있으면 1인 가구, 2인 가구와 소형을 살 필요가 없어요. 대형을 사는 거지. 대형을 사서 1인 가구지만 나는 대형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큰데 네. 그러니까 지금 거주 목적하고 투자 목적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잘 따져보면 거의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주 집을.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훨씬 강하죠. 훨씬 더. 예,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샀으니까 이제 거주를 하는 거지. 그걸 착각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전세가 있기 때문에 안 오르면은 안 산다는 거예요. 안 오르면 안 산다. 거주 목적으로 가면. 지금 전세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네. 지금 매매가는 진짜 많이 오르고 있어요. 네. 거기다 전세가도 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네. 언제까지 전세가가 오를까요? 전세가가 오르는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전세가가 왜 오르냐. 사실은 이제 전세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세 상품은 매매의 파생 상품입니다. 매매가 있어야 전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매가 없으면 전세라는 상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누군가가 매매로 사서 임대를 놔야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죠. 누군가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는 매매의 파생 상품인 겁니다. 그럼 파생 상품의 특성은 뭐냐? 원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파생 상품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의 전세가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수요 공급보다 매매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도 수요 공급이 임차인 한 명 있고 임대인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균형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학습이 됐습니다. 예, 그게 잘 보면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인 집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억의 균형을 이루겠죠. 근데 여기서 변하는 게 매매가가 20억으로 변했어요. 매매가는 20억이고 전세가가 5억이에요. 그러면은 몇 프로죠, 전세가율이? 25%입니다. 25%면 이때 임대인은 전세가를 올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임차인은 내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 협상력이 강할까요? 집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임대인이 훨씬 강해요. 네. 그러면은 이때 임차인은 집값 대비 대부분 전세가율 어느 정도 고려를 하잖아요. 그럼 25%면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매매가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랐다. 이런 거는 거의 새 아파트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건의 25%는 사실 터무니없는 가격 아닌가요? 그러면 임차인도 이거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서로 협의되는 가격이 7억이나 8억 정도겠죠. 그러면 전세가율이 얼마예요? 75%나 35%나 40% 정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 전세가율이 낮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전세가율 보면은 이 40% 정도, 이 정도 선에서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세가는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5억에서 7억으로 2억이나 올라가는 거잖아요. 35%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율은 50%에서 35%로 뚝 떨어지는데 전세가는 5억에서 7억으로 2억이나 상승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파생상품은 항상 원물 가격에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책에서 시장 바닥권에서 매매 이제 사이클 바닥권 침체기일 때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했죠. 그때 표현했던 게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웩도독. 그러니까 웩도독이라는 건 뭐냐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식 용어에서 나오는 건데, 주식에서도 선물과 이제 현물과 선물이 있죠. 현물은 이제 일종의 매매고,
선물이 파생 상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움직이면서 현물 가격을 막 흔들어 버리는 이 웩도덕 현상이 그거거든요. 원래 파생 상품이 이 원물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파생 상품의 가격이 막 요동치면서 원물 가격을 변화시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전세가가 요동치면서 매매가를 변화시키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 그러냐? 바닥권에서. 아, 바닥권에서는 이제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면서 매매가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사이클 상황에 따라서 이 전세가가 형성되는 원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는 이 전세, 이때는 이제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더 많이 이제 작용이 되고요. 바닥권에서는 전세가가.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매매가의 영향을 받는 전세가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전세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전세가는 따라서 약간 후행하는 게 있거든요. 매매가가 먼저 결정이 되어야 전세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럼 약간 후행하잖아요. 그러면 매매가가 멈출 때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상을 해보면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전세가는 지속적인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죠. 아, 그 이후에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체기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매매가가 이제 안 오르면 그때부터는 전세가도 이제 같이 안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변수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냐면 바로 임대차 3법이죠. 임대차 3법에 있어서 이제 수요 공급을 잘 보면 사실 계약 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보통 한 70%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에 나오는 매물과 매수, 이게 30%인 거예요. 그럼 이때 전세가의 하락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입주 물량이에요. 입주 물량. 입주 물량은 여러분은 매매 공급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매매 공급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100% 임대 공급입니다. 실제로 팔아야 매매 공급이잖아요. 팔아야. 근데 입주 물량을 파는 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때 대부분 다 임대를 맞추게 돼 있어요. 여기서 또 질문이 막 나오는데 대부분 요즘 실거주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임대 공급이냐? 임대 공급이 맞아요. 이거를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이 실거주할 사람이 그 전에 살고 있던 집의 포지션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럼 이때 임차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실거주해야 되니까. 그럼 임차인인 상황에서 이 임차인이 여기서 뚝 와가지고 실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 집, 기존에 살던 집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전세 매물로 탁 하나 튀어나오는데 임차인은 사라졌잖아요. 매물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런 정체기가 과연 몇 년 정도 동안 이어질 수가 있을까요? 정체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뭐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사람 심리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이게 상승장이 길었는데 그런 길이도 좀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버티거든요. 버티고 매수인도 버티고 그게 이제 정책이거든요. 이때 이거를 종식시켜주는 게 바로 이제 분양 시장에서 미분양이 생기는 거예요. 미분양이 생겨야 이제 이때의 매도자들이 조금씩 불안해지면서 이제 매도 물건을 내놓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 이제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만드는 요인이 생겨야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요인이 없을 때는 미분양이고, 사실은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좀 본다면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재명 지사나 뭐 이런 분들이 되면은 보유세를 막 때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사실 보유세를 지금보다 과하게 때리면 이제 버티지 못할 정도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체기가 조금 길어지느냐 짧아지느냐, 사실 이런 변수는 조금씩 있죠.